다신 전화하지 마. 너희 번호 전부 지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여자가 이제는 단 한순간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인숙 씨, 70의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새로 태어난 여자.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서조차 짐이라 불리게 된 사람. 명절이면 혼자 떡국을 끓이고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를 보내는 딸, 어머니 노후는 알아서 하세요라던 아들. 그녀의 마지막 남은 끈은 그렇게 천천히 잔인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잊은 그 순간 그녀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저장한 날, 그녀의 인생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존엄한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엔 김치 냄새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인숙 씨의 집만 유독 고요했지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떡국은 먹고 가라. 짧은 문장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그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엔 읽음 3표시만 떴을 뿐 어느 자식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며 바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엔 TV의 광고음만 메아리 쳤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어버린 나물 3가지, 그리고 작년 명절 때 남은 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반찬을 천천히 정리하며 그래도 명절인데 밥은 챙겨 먹어야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명절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우리 인숙이 고생 많다며 미소 짓던 그 얼굴, 손주들이 뛰놀던 거실의 웃음소리. 이제 그 자리는 차갑게 식은 전기밥솥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먹는 명절이구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린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숙 씨는 참 많이도 견뎠습니다. 처음엔 멍했고 그 다음엔 바빴습니다. 삼시세끼를 혼자 차려 먹는 일도, 빨래를 개고 TV를 켜는 일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엔 언제나 적막이라는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인수가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TV 앞에서 흘러갔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끝이 마치 외로움의 나침반처럼 떨렸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울면 함께 울고 웃으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가 웃게 해줬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TV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경로당 친구 한수자를 만났습니다. 수자는 늘 활달했고 말끝마다 희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니, 자식은 자식이고 인생은 자기 거야. 이제 언니 인생 좀 살아봐.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아파트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 요즘 누가 불러주긴 하나. 남편도 자식도 없는 세상에서 이젠 자신이 자신을 불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끝이 시리고 열이 올랐습니다. 인숙 씨는 약통을 뒤졌지만 남은 약은 진통제 한 알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네. 불안한 마음에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병원 정도는 혼자 가실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애들 봐야 돼요. 뚝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멍하니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식어갔습니다. 그래도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몸살이 심해요. 링거 맞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보호자 서명란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곁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옆 침대의 아주머니가 대신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셨나 봐요. 간호사의 말에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링거 바늘이 손등을 파고드는 느낌이 왠지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진짜 혼자인 거구나.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안 되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인숙 씨는 며칠 만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 가족 단톡방엔 여전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판을 눌렀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왔다. 이제 괜찮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지워버렸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맴돌다 다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번 주엔 누구 올 거니? 잠시 망설이다 또 지웠습니다. 화면엔 아무 글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대화창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침묵이 괴로울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를 닫고 정리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을 열자 오래전 손주의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그대로 묻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건 버려도 되겠지. 하지만 결국 신발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다 말고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괜히 기대하면 또 상처만 남으니까. 그녀는 청소기를 끄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 명절 교통 상황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구간 정체, 귀성행렬 시작.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모두가 고향으로 가는 그 시간, 자신에게는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왠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숙 씨는 누가 왔나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택배기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인숙님 댁 맞으시죠? 자녀분들이 보내셨네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엔 작은 케이크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바빠서 대신 보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보다 짧은 건 정성이었습니다. 인숙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촛불을 꺼내 켜봤지만 불은 금세 꺼졌습니다. 그녀는 초를 다시 붙이려다 포기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사라지는 걸 한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불도 바쁘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방 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TV에선 명절 특집 예능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마저 이방인의 언어처럼 낯설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어 상 위에 올려보았지만 모두 어제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밥인지 혼잣말인지 모르겠네. 창문 밖에서는 이웃들이 웃으며 전을 부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번지며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긴 했네, 돈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숙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요. 막내딸 할인의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언제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을 새로 담그며 들뜬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도착했습니다. 인숙은 공항에 마중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곧 오겠지 하며 거실을 정돈했습니다. 테이블볼을 새로 깔고 찬장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살면 안 돼. 너무 가까워. 낯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인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가까이 살면 우리만 덤터기야.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신데. 언니도 합가 얘기 꺼냈다잖아. 가까이 있으면 결국 우리만 부담돼. 그 말이 바람결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찬 냄새가 퍼졌지만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나랑 가까이 살면 덤터기라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식탁 끝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너라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희미한 한숨이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기대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추석 아침 인숙 씨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어 넣고 국물을 끓이는데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가 예전 명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땐 애들 밥 챙기느라 정신도 없었지. 그녀의 입꼬리가 잠시 올랐다가 금세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릇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자리, 하나는 자신의 자리. 그래도 먹어야지.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사레가 걸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캑캑 아이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고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기침이 잦아든 뒤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죽어도 모르겠네. TV에선 명절 특집이 떠들썩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그 소리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꺼버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식은 떡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밥이 이렇게 차가운 걸 보니 이젠 사람도 마음도 식었나 보다. 그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명절 이튿날 오후 인숙 씨는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이번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지요. 준영아, 이번 주엔 시간 좀 나니? 엄마 보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들려온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엔 처가 쪽 일정이 있어서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 다음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건 일정 봐야 알겠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 한번 보자. 아플 때도 내 얼굴 생각만 났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찢어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된 걸까? 조용한 독백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 덜 식은 떡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치우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기다리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마음속 가장 먼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추운 건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인숙 씨는 경비 아저씨로부터 우편을 건네받았습니다. 박서연 씨가 보낸 거예요. 딸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연락을 했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엷은 향이 나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요양센터 브로셔, 부모님을 위한 안락한 쉼터. 그녀는 글자를 읽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문장을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엄마, 여긴 깔끔하고 음식도 잘 나온대요. 혼자 계시지 말고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씨는 곱고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브로셔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하얀 침대, 반듯한 복도, 미소 짓는 간호사들, 그림처럼 정돈된 사진들 속에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를 그리 보내고 싶은 거구나. 그녀는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었다가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익숙하고 두기엔 너무 아프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종이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이지요.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 마음속에서도 나는 정리해야 할 짐이 되었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인숙 씨의 휴대폰에 가족 단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진 12장 전송됨. 손주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눌렀습니다. 환하게 웃는 신랑 신부,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옆에 선 가족들의 단체 사진.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혹시라도 구석 어딘가에 있을까 싶었지만 그녀가 앉던 자리엔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가족 사진에서 빠졌네.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액자 위를 스쳤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지만 그마저 닦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는 또다시 웨딩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젠 사진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나는 없구나.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이웃집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하늘엔 비가 내렸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더니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인숙 씨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날엔 꼭 불이 나가더라. 낡은 아파트의 정전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 안은 유난히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서 방 안을 비추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은 입술, 깊게 팬 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다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방 안엔 빗소리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찾으려 서랍을 열다가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넣어둔 요양원 브로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번개가 창문을 비추며 방 안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은 척 해야 해?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대답 대신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이 낮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개고 하늘이 맑게 열렸습니다. 인숙 씨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 해야 해. 그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민센터 등록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엔 등굣길 아이들과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 유리문을 밀자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가 수업 등록할 수 있나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녀는 신청서를 천천히 작성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남인숙. 그 단어가 종이 위에서 새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업 일정표를 받아든 그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이 한 장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햇살을 마주했을 때 얼굴 위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 화단에 핀 노란 국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꽃이었지만 햇살을 향해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요가 등록을 마친 지 며칠 후 인숙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차가 식기도 전에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엔 오래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해야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엔 세 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준영, 서연, 할인.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됐다. 짧은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소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새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수자, 미니, 요가 선생 윤진. 손끝이 차분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따뜻한 불빛처럼 마음속에 켜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엔 날 걱정해주는 사람만 남긴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시간 어때요? 아들 준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잃은 것보다 더 단단한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 그날 이후 인숙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눈을 떠도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매일 그렇게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요가 수업 첫날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젊은 사람들과 마주한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사 윤진의 밝은 목소리가 불안을 덮었습니다.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구부릴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스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래요, 그러죠. 그녀의 대답은 오랜만에 세상과 연결된 한 줄의 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줄도 있었네. 집에 돌아와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에 스며들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질녘의 노을빛이 거실 가득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하루가 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인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갈게요. 아들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창가의 화분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햇빛 아래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내가 바쁘다. 바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요가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거든. 그럼 다음 주엔 봬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방문도 전화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매일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더 웃는 날이 되자.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살아야지. 이제 엄마는 나대로 살 거야. 그 말 속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끝에 찾아낸 한 사람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피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오래 기다린 해방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는 건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남인숙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아내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살아왔던 한 여자가 마침내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 햇살에 인사를 건네고 낯선 이와 웃으며 밥을 먹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곁에 있든 아무도 없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삶. 그것이 그녀가 끝내 찾아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후가 조금은 덜 쓸쓸해지길 바랍니다.